네, 네. 지금부터 미건의 마채현 대표님께서 오늘 PPT 파일을 주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림역 4번 출구에서 미건 부동산을 경영하고 있는 마채연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해보고 싶은 거는, 우리가 주택을 마련하게 되면은 보통 아파트만 많이 생각을 하는데, 저는 제가 있는 입지의 특성 때문에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에 대한 내 집 마련을 많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은 주인이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임차인이라는 고객과 함께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원룸, 1.5룸, 투룸 등의 그런 임대주택을 운영하기 위한 입지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우리가 입지 선택의 기준이라고 하면은요, 보통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내가 가장 잘 아는 지역 안에서 고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는 내가 아닌 내 고객 기준으로 입지를 한번 선택해 보라고 하고요. 또 대중교통이 있잖아요. 교통의 편리성을 한번 생각해 봐라. 또 상권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 도로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내가 이 집을 샀을 때 나중에 팔 수 있는 황금성, 출구 전략까지 생각하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가장 중요한 것, 이제 출구 전략까지 안 가더라도 고객 기준, 또 교통에 대한 것, 상권에 대한 것, 이렇게 세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고객 기준의 입지 선택이라는 큰 포인트를 봤을 때 임대인의 고객이 임차인이잖아요. 그러면 내 집을 나 말고 누가 또 한 명 누가 사용할 것인지 그 임차인의 특성이라던가 임차인의 니즈를 파악해서 고객이 원하는 입지에다가 내 집을 마련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내가 운영하려는 주택이 원룸이나 투룸이나 1.5룸이라면 그 주택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20대나 30대 일반 청년들일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청년들이 어디로 모일지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20대, 30대 청년들이 모이는 것은요, 일자리가 있는 곳, 대학교가 있는 곳, 그리고 돌아다니기 좋은 교통이 아주 좋은 곳, 그리고 안전성과 편리성을 갖춘 환경이 좋은 곳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 하면은 이런 환경이 좋은 가장 그 포인트가 되는 게 교통 환경을 말할 텐데요. 교통이라는 것은요,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는 곳, 특히나 지하철역과 도보 거리가 가능한 곳, 또 집 앞에 바로 마을버스라든가 버스 정류장이 있다던가라는 것, 그리고 역세권이라는 내용으로 들어갈 텐데요. 이런 중요한 게 바로 나를 생각하기도 하겠지만 고객 기준으로 생각하면 참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 혹시 역세권하고 역세권역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줄 아세요? 안다면 역세권은요, 우리가 걸어서 도보로 7분 안에 갈 수 있는 지역, 빠르게 5분 안에 갈 수 있는 지역을 역세권이라고 하고요. 역세권역은요, 우리가 도보로 15분 내로 갈 수 있는 10분에서 15분 사이에 있는 데를 역세권역이라고 하거든요. 걷기에는 조금 멀다 싶고, 거기에 마을버스라던가 버스를 이용해서 역까지 올 수 있는 두 가지 그런 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데를 역세권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살 때 현재에도 만족하지만 미래에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입지는요. 주변 환경이 우수한 곳이어야 되는데 그중에서 특히 20대, 30대가 모여야 되고요. 이 20대, 30대가 전철역까지 도보로 갈 수 있는 역세권이나 역세권역 안에 들어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주변에 상권을 이용할 수 있는 곳, 문화생활이나 체육생활, 쇼핑생활을 할 수 있는 곳, 역세권이나 실세권이라고 하죠. 그리고 먹거리, 놀거리, 즐길 거리까지 갖추어져 있는 곳을 선택을 한다면 다른 입지를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짧게 입지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기 음, 입지가 좋아요. 근데 이것저것 다 좋으면 가격이 비쌀 텐데 그러면 20, 30대가 네. 지불할 만한 돈이 될까요? 20, 30대가 집을 산다라는 포인트가 아니고요. 네. 20, 30대 고객을 대상으로 한
단독주택을 산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20, 30대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집을 마련할 때 10가지를 다 충족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전세라는 지렛대가 있어요. 전세를 끼고 살 수도 있고 또 대출을 받아서 산다 하면은 그만큼 월세에서 이자가 나오기 때문에 내가 가진 현금이 얼마냐에 따라서 그 플랜을 좀 짤 수가 있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아, 네. 15억짜리 단독주택이 있다. 그런데 나한테 현금이 5억이 있다. 그러면 나머지 10억이 부족한 거잖아요. 또 유층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안 네. 되잖아요. 임차인들이 살고 네. 있어서 방 하나당 5천씩 빼야 네. 되니까 그렇다 하면은 이 네. 부분에서 대출을 배제하고 전세를 끼는 방법으로 그 집을 매수할 수가 있는 음, 거거든요. 물론 이렇게 되면 네. 여러 가지 뭐 전세 사기라든가 이런 것도 상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런 지렛대가 없이는 어느 정도 부동산이라는 자산을 늘리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렛대로 두 개, 네. 한 네. 가지는 무이자의 전세 대출이 있고 두 번째는 이자를 주는 음, 은행 대출이 있는데 이 중에서 무이자인 전세 대출, 전세를 이용하는 것도 많이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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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군요. 네. 이제 그 단독주택은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방별로 얼마씩을 이렇게 제하고 대출을 해주다 보니까 결국 대출 여력이 안 나오고 그 부분을 그렇죠. 세입자들의 보증금, 전세 보증금이나 월세 보증금 이런 걸 합해서 나머지 부분을 해결한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대출을 일으켜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뭐 이렇게 살 수도 있는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대출이 여의치 않으니까 전세 보증금으로 그 부분을 해결한다. 이런 내용인 것 같네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렇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네. 뭐 다른 제가 네. 궁금하신 정지수 질문하겠습니다. 대표님. 아, 예, 우리 네. 저 예, 세종 정지수 만, 대표님. 네, 세종에는 사실은 계획도시 안에는 그런 다가구나 원투룸 건물이 사실 없고 거의 도시형 원룸이나 오피스텔이 있거든요. 그래서 음, 네, 입지 좋은 데 다 있어서 그 걱정은 안 해봤는데 요즘에 2023년도에 굉장히 이슈가 됐던 빌라왕이나 네. 아니면은 전세 사기나 이러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잖아요. 지금 계신 서울의 인근 같은 경우는 혹시 빌라 가격이 이 영향으로 인해서 좀 가격이 하락을 했는지 그 다음에 전세를 수요가 그렇게 지금도 있을지 사실은 그게 사실 걱정되고 우려가 되거든요. 네. 지금 현재 전세 수요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특히나 요즘은 너무 위화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세를 찾는 친구들, 전세를 찾는 신혼부부라던가 청년들, 또 어른들도 그렇고, 꼭 보증보험이 되는 전세만 찾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을 운영하고 있으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이게 보험을 한다라는 건 위험하기 때문에 보험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은 오랫동안 운영을 했었던 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전해요. 월세가 다 있고 그 중에 한두 개만 전세로 한다던가 풀 월세라던가 이런 거기 때문에 안전한데 이런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아직 너무 전세 사기에 대한 이슈만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더 안전한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에 대한 전세가 안 나가는 거는 맞거든요. 그런데 권리 분석해보고 괜찮고 안전한 거는 그래도 계약이 하나씩 하나씩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어려운 시기에서도 내가 얼마나 좋은 집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전세가 나가고 안 나가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속에 이렇게 틈새 시장을 좀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대답이 됐나요? 전세 가격이 하락한 거는 지금 맞는 거죠. 맞습니다. 확실해요. 아, 그래서 집이 거래가 네. 없고 빌라나 다세대 주택이나 오피스텔도 전세가가 하락한 거 맞고요. 왜냐하면 뭐 보험 들어가는 것도 기존에 150%에서 지금 126%로 조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가격이 내려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매매가도 어느 정도 이렇게 주춤하거나 내려갈 수 있는 요인이잖아요. 그런 거를 투자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점이 지금부터 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대략 인기도가 많은 다가구 주택이라 하면 수익률이 얼마 정도를 많이들 보시나요? 몇 프로 정도 보실 것 같아요? 아, 며칠 전에 그쵸. 며칠 전에 모 그 강의하시는 분들이
다가구주택 수익률이 뭐 3%에서 4%면 좋다. 왜냐하면 시세 차이까지 있으니까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요. 다가구주택은요. 수익률이 적어도 7% 이상이에요. 그래서 한 12, 3%까지 가요. 지금 이 여기서, 시기에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7%냐 3%라고 얘기하는 게 뭔 차이가 있냐면요. 네. 첫 번째 3%라고 하시는 분들은 10억이다, 13억이다에 대해서 세가 3% 나온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고 7%라고 네. 얘기하시는 분은 그런데 전세 빼고 하면 네 돈이 한 5억밖에 안 들어갔지 음, 않았냐. 이러니까 네 돈 네. 들어간 것 대비해서 네 또 사는 것까지 빼버리면 너가 사는 거 그건 투자가 아니라 네 사는 거 전세 가격으로 뺀다 그러면 아까 7% 이상이 나오는 거죠. 그것들을 다 차감하면 그럼요. 실제 투자 투자 대비니까. 너가 살 집은 뭐 3억은 빼버리고 그럼 나머지 네가 실제 2억 3억을 가지고 투자해서 그 집을 샀는데 그래서 세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한다면 이자 내고 그렇다면은 7% 이상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저도 조용하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보증보험을 자꾸 주장하는데 꼭 이건 답은 될 수는 없어요. 뭐 그런 불안한 마음에 답은 될 수 없는데 전세권 등기를 하면 안 될까요? 주인한테 이제 세입자한테 전세권 등기를 하자. 어차피 보증보험 내는 돈이면 전세권 등기가 가능하니까 그 정도 금액이면 전세권 등기를 주인한테 양해를 얻고 이제 근데 옛날에는 주인들이 갑일 때는 담보에 기스난다 해가지고 안 그렇죠. 해주셨는데 지금 뭐 상황이 이러니까 또 그런 음, 부분은 또 차선, 그렇게 한번 차선책으로. 돌려가지고 뭐 네, 그게 완전한 저게 그 100% 해답은 될 수는 없어요. 해답은 될 네. 수 없는데 그래도 지금 이런 사태가 아까 안전하다 뭐 우리는 생각해서 안전하다 근데 마음의 위로를 줘야 되니까 전세를 해놓으면 그래도 마음의 위로가 되지 않겠냐. 요 마음에 근데 그런 또, 식으로 이제 근데 저는 전세권 등기가 반대인 게, 예. 임차인의 권리를 제대로 누릴 수 없는 게 전세권 등기거든요. 물론, 임차인이 부자라서 돈이 좀 많이 있어서 물건 대 물건으로 대응하려면 그렇지만, 나라에서 규정해 놓은 임차인으로서의 혜택을 충분히 받으면서 내 돈을 보장받는 거는 사실 지금 시기가 너무 호도를 해서 그런 거지, 전입신고하고, 그쵸? 확정일자 받고, 그 다음에 권리 분석해서 안전한 집을 들어간다면, 이렇게까지 뭐 전세권, 보험, 이렇게까지 얘기 안 해도 되거든요. 사실, 우리 중개사들도,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지만,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위험한 집 하시나요? 안 하시잖아요. 근데 요즘 아세요? 그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시다가, 누구한테 중요하는 줄 아세요? 자식? 손주? 누굴까요? 아직. 막내 아들 아들딸한테 중요할까요? 손주, 손녀한테 중요할까요? 손주. 계속 손주한테 하니까 대답하신 거 아닐까? 그렇게 질문하신 거 물어보겠지 아닐까? 네. 우리가 네, 눈치가 빨라가지고 요즘은요, 제가 요즘, 안 팔잖아요, 좋은 거를.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 오래된 것도 요즘은 리모델링을 해서 충분히 신축보다 더 좋은 가치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안 팔거든요. 근데 이걸 거의 깜짝 놀랐어요. 20대 아니면 중학생, 고등학생, 손주들한테 증여를 하더라고요. 아, 근데 그게 또 좋은 게 뭐가 있냐면 전세를 끼고 증여를 하니까 그렇지. 상속세가 덜 적지. 들어가요. 음, 그렇죠. 음, 그래서 증여 전에 전세를 몇 개를 빼요. 그리고 공시가격으로 이제 감정평가를 해서 낮게 가든지 공시가격으로 가니까 땅값만 갔잖아요. 건물값이 없이. 음. 그러니까 낮은 가격으로 손자들한테 증여를 해도 남한테 파는 것보다 나은 거죠. 그렇지. 예, 요즘 그래서 그게 음, 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진짜 젊은 투자자들한테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지렛대를 이용해서 투자하는 거 맞아요. 맞는데 그 다음에 얘가 리스크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전세가가 내려갈 시기라던가 그러니까 이 리스크를 내가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위험 부담을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가 결코 나쁜 게 아니고 지렛대를 이용하는 게 나쁜 게 아니고 영끌을 한다는 그 자체도 나쁜 거 아니거든요. 근데 위험성을 생각을 못한 사람들이 이런 위험에 빠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리스크에 대한 것까지 같이 계산을 해줘야 되지 않나.
요즘 20, 30대 투자자들이 영끌할 때, 그래서 그거는 참 그런 그 강의하시는 분이나 투자 유치하시는 분들이 책임을 느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보내야 되겠네. 들어요. 여섯 번째로 출구 전략 말씀하셨잖아요. 네. 다가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요즘 같은 경기에 내가 집을 매도를 하고 싶은데 생각보다 집이 안 팔려요. 그랬을 때 출구 전략으로 혹시 권해주고 싶은 전략이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출구 전략은 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이 그 내가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의 입지를 선택해서 살 때 출구 전략까지 미리 생각하라는 말씀이잖아요. 그건 뭐냐면 이제 아까 그런 거를 사면 비싼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숨겨진 보물들이 있긴 하거든요. 꼭 금매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숨겨진 보물들이 있는데 그게 나도 원하고 너도 원하고 누구나 원할 수 있는 입지라는 그 판단을 객관적으로 하라라는 그런 뜻에서 출구 전략까지 생각하라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부동산은 특히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최저가에서 뭐 1, 2천 더 빼주시면 거래가 될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그 아파트를 누구든지 한 명은 사거든요. 500세대 중에 한 채는 팔릴 테니까 그 가격에서 1,000만 원, 2천만 원 더 빼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단독주택은 1,000만 원, 2천만 원이 아니라 죄송하지만 1억 주면 싸게 생각보다 이렇게 생각보다 파격적으로 싸야지.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또 많이 써요. 가격이 자기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싸도 거기서 이제 1, 2천원 더 빼줄 생각을 해야지. 단독주택이 이제 그 고령화 시대에는 어떻게 보면 월세 받는 좋은 종목인데 이거를 이게 매매가 잘 이렇게 잘 안 되는 그런 단점이 있긴 한데요. 근데 과거에 보니까 단독주택이 갑자기 가격이 이제 폭등한 시기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이 그 건축비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네. 이게 언젠가 또 이제 단독주택도 갑자기 오르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지금 아파트는 많이 올라 있잖아요. 네. 그거는 잘 지금 좀 경기가 좋아진다고 하면 단독주택도 조금 다시 상승세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지역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네, 이석훈 그렇죠. 대표님 말씀처럼. 이제 음. 우리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집가 상승이 배가 된 게 맞거든요. 아시다시피 2013년도, 2011년도, 12년도, 13년도부터 시작했던 게 2015년도에 본격적으로 그 집값이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2015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어, 배가 오른 것 맞아요. 네, 맞습니다. 예. 저도 네, 그렇게 배가 느껴요. 오른 게 맞아요. 서울 예. 쪽으로. 그러니까 이쪽으로는 여기에는 되게 제가 이제 오르진 않았어요. 지방은 늘 보질 않으니까 땅값이. 예, 모르겠지만 서울 시내에는 가장 적게 오른 게 배예요. 가장 적게 오른 게.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역세권이 아니고 안에 들어갔어도 배 정도는 2015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네, 현재까지 배는 오른 게 확실히 네, 있고요. 공감합니다. 또 한 가지. 네, 또 한 가지. 우리는 이제 건축을 하고 10년이 지나면 사실 집값은 인정되지가 않아요. 서울은 그래요? 땅값으로 그게 표시가 되는 거고, 또 수익률이라는 것이 서울은 지가가 이제 그 건축비가 지금 현재 오르고 있는 거를 빼고요. 지가가 높기 때문에 상가 건물이라던가 상가 주택이라던가가 그렇게 높게 측정될 수가 없어요. 높게. 그래서 정말로 이제 상가는 수익률이 3, 4%대에서 지가 상승률을 기대를 하고 이게 매수를 하는 거지. 그리고 이율이 낮을 때 3%대, 4%대 가지고 이자를 내는 거거든요, 사실. 그리고 나머지는 지가 상승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품목에 딱 정해서 상가면 상가다, 주택이면 주택이다, 이렇게 해서 세분화해서 봐야지 이석동 대표님 말씀처럼 하나를 통틀어서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지역도 세분화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도시는 상가를 수익률로 계산하는 게 맞습니다. 상가주택도 수익률로 계산하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이런 서울의 구도심이라던가 서울 전체로는 절대로 수익률로 상가를
그 빌딩, 꼬마 빌딩을 계산하면 이거는 어느 정도 답이 안 맞지 나오죠. 않는 계산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상입니다. 아우,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예, 말씀드리고 싶은 거 요즘 진짜 급매물 말고 진짜 좋은 주택을 살 수 있는 아이디어가 제가 며칠 전에 생겼거든요. 상담을 하다가 우리가 주택 임대 사업 등록을 한 통건물 아시죠? 다세대 통매매. 다세대 통매매가 한참 잘 되지를 않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임대업 등록에 대한 그런 이슈가 다세대 없으니까. 근데 통매는 또 집 여러 채 또 10년 전에 네. 예, 10년 전에 그 임대사업 등록한 통 건물들이 이제 매매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그렇죠. 있는데 8년 지났을 제가 때 계산을 10년. 해봤더니 예, 10년이 끝나면서 전세가나 월세가가 너무 낮은 거예요. 아, 너무 너무 낮게 낮아. 났죠. 근데 그렇죠. 그래 이게 지금 매매를 내놓잖아요. 예. 매매를 내놓으면 다 다세대니까 요즘 등록 임대주택 그 허그 보험 들면 126%딱 하면 예. 그 보험가로 매매를 딱 치면 돼요. 그렇게 싸게 되나요? 그분들이? 무슨지 모르겠죠. 아, 알아요. 저는 이해했어요. 네. 근데 알겠죠. 근데 그러면 그분이 그렇게 매수자도 싸게 엄청 싸게 내놓으시냐고. 사고 매도인도 그렇게 싸게 내놓으면 그게 매도인이 싸게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게 계산을 해보니까 수익을 다 가졌죠. 20억이다. 20억이다 그러면 20억짜리 매매인데 훨씬 더 낮은 금액으로 한 10억 정도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20억에 매매를 내놓으면 세도 많이 못 계산을 올리게 된 거 해보면 5%씩밖에 못 전세만 올려가지고. 빼도 20억에 팔 수가 있는 거죠, 총. 근데 새로 바뀐 사람은 이제 제가 다시 해봤더니 몇 개를 해봤더니 돼요. 근데 새로 바뀐 사람은 그 세입자를 승계를 해가지고 가야 되는데 아니죠, 아니죠. 왜냐하면 10년이 끝났으니까 이 사람은 의무가 없잖아요. 팔 끝. 사람은 이제 종 의무가 치는 없고. 거야. 그렇죠. 이 사람은 새로 하는 거죠. 새로 하면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다 받을 수가 있으니까 신규 등록을 이 해서 사람 10년을 하는 10년 거지. 지났을 때 다 내보내고요. 임대사업자 이제 그렇죠. 임대인이 없으니까 내보내고 그렇죠. 본인이 내보내고 높이어서 누려고 그러지는 않을까? 때마다 이제 10년이 부가 높여지고 하니까. 만기되면 언제 팔아도 괜찮으니까. 언제 팔아도 괜찮아요. 10년이 끝나면 의무 기간이 끝나면 혜택은 그대로 다 가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서 팔고 이 사람은 새로 시작하면 좋은 금액에 팔고 좋은 금액에 살 수가 있는 거죠. 그 사람은 나 지겨워서 그거 하긴 설계 몇 개 없지만, 해줬는데. 근데 그 사람은 이제 올려가지고 새 올린 다음에 팔려고 그러지. 아니죠. 이제 그 사람은 새 올려가지고 할 거면 이 사람은 리모델링을 해서 자기가 다시 올려서 그러니까 수익률을 수익률 높여서 내려고 가는 거고. 노후화 됐으니까 그렇죠. 리모델링 부분도 그렇죠. 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은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더라고. 그리고 살 사람은 또 등록 임대주택 등록해서 사는데 또 가장 10년 높은 지나면, 금액부터 시작할 수가 있으니까. 최신 그리고 가격으로 10년 이제 후에는 또 갖는 거죠. 예. 마무리. 공식적인 기록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네.